안녕하세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100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100만 원이 큰 금액인가요? 작은 금액인가요?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0만 원이라 그러면 한 달 생활비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이라 그러면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지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00만 원이라는 게 100만 원이라는 게 왜 3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1억에 대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면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1금융권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국민은행이나 뭐 신한은행 이런 얘기고, 2금융권이라 그러면 농협이라든가 아니면은 신협이라든가 이런 이제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억을 빌릴 때 대출 이거 대략 이제 1년 이자가 연 이자가, 여기는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2.4% 정도, 그 정도로 보고, 그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를 봐요. 그래서 1억을 빌렸을 때 연 240만 원을 이자로 납부하고, 이 금융기관에서는 연 400만 원을 이자로 납부해요. 그러면 3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3억을 대출을 받으면 동일한 비율로 1금융권에서는 720만 원의 이자를 내고, 2금융권에서는 1200만 원의 이자를 연간 납부를 해요. 그러니까 월로 따지자 그러면 여기는 대략 6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여기는 1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흔히 얘기하는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레버리지가, 그 레버리지라는 뜻이 지렛대죠. 지렛대. 내가 보통은 10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게 보통 뭐 생활비로 쓴다든가 한 달 생활비 정도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좀 방탕하게 그 좀 이게 소비가 좀 많은 분들한테는 그냥 하루 저녁 술값도 될 수, 하루 저녁 이제 술값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최저 시급을 9천 원이라고 봤을 때 대략 110시간을 일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110시간이라는 건 하루에 8시간씩 일했을 때, 8시간씩 일했을 때도 8일 88 14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이만큼 이제 높아져서 100만 원이라는 게 일단은 지금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100만 원은 결코 이제 작은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부자가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이 이제 푸어가 있을 거예요. 푸어가 있을 건데, 부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생각하는 돈의 가치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돈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라는 거는 부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할 거고,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소비를 할 건가를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지금 결국에는 처음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왜 생각의 차이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걸 시간이라고 보면, 이게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면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자산이라고 보면,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이게 원만하게 성장을 하죠. 시대 이제 그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성장의 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차이가 격차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차이가.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돈에 대한 생각이 다 각기 다른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돼요. 일단 뭐 내가 뭐 100만 원 정도 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00만 원이라 그러면 1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100만 원은 지금 누구나 손쉽게 벌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라가 뭐 이제 후진국이라든가 그렇게, 그 사실상 그렇더라고. 외국에서 그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당이 만 원이에요. 하루 일당이 만 원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사판에서 일을 해도 하루 일당이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노동력인데. 그러면 이런 차이가 왜 나느냐? 이거 어차피 경제 수준 차이가 있는 거고,
이런 경제 수준 차이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앞세대에서 이제 선대에서 조상들이 일단 노력을 해가지고 이만큼을 만들어 놓은 거고, 예전하고 지금 차이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공무원 월급이 그때 한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프라이드가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2달 정도를 벌어야지 살 수 있는 금액이고, 지금 공무원 급여가 대략 300만 원이라고 보면 지금 소형차 만약에 엑센트를 기준으로 하면은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채 3개월 한 3.3과 2분의 1개월 3.5개월 정도 일을 하면은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차량을. 그게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게 이거를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여기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절대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이런 이제 경로를 걷는 거고, 좀 생각을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지금 이런 시점에 대해서 여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100만 원이라 그러면, 부자들은 통상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담보대출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이 있다 그러면 4억 정도를 기준으로 100만 원을 낸다고 봐요, 일단 한 달에. 근데 이 4억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억이라는 지금 대출 금액이 그것도 자금인데, 자금에 대한 이익을 내준다는 거예요. 이익이 뭐냐면, 적어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 다른 거는 제가 모르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연 5% 정도 수익을 내주는데, 4억을 1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적어도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은 지금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4억을 굴리면 부동산으로 이제 좀 소극적으로 봤을 때도, 부동산으로 이제 굴린다고 봤을 때도, 그럼 2천만 원 수익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1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을 하고, 여기서 2천만 원에 대해서 1200만 원 지급하면 여기서 자금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월 70만 원 정도고.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부동산으로 지금 투자를 한다 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해라 마라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4억 원짜리 상가를 사는데, 이거는 얘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돼요. 4억짜리 상가를 경매로 매입을 하는데 보통 60%에서 매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2억 4천인데 2억 4천에 4억짜리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데, 2억 4천에 대해서 상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금액이, 첫 번째가 2,400만 원 이제 보증금이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2억 4천에 대해서 5% 정도라 그러면 120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80% 정도 대출을 받으면 8, 2, 16, 84, 32 1억 9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요. 1억 9천만 원 정도.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잔금 부족한 부분이 2,400하고 1억 9천하고 여기다가 2억 1,400이니까 2,600만 원이 이제 잔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보증금 2,400만 원 더하기 잔금 2,600 더하기 세금 1,200만 원 하면 실제로 6,200만 원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부동산이 아까 얘기대로 4억짜리 상가가 연 5%의 수익을 내준다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수익이라는 게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내 돈 6,2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여기서 이자 납부하는 걸 봐야죠. 이자를 이제 대략 2억 정도라고 보고, 2억 9천이면 2억 정도라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연 4%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연 8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해요. 이자가. 그래서 6,200만 원 투자해서 수익이 대략 2천만 원이 나오고, 여기서 이자 비용을 800만 원을 빼면 내 수익은 1,200만 원이 되는 거고, 6,200만 원 투자해서 연 1,200만 원이 나오니까 연 수익률로 따지자 그러면 70%가 되는 거죠. 70%. 아니지, 70%가 아니고 7%가 되는 거죠. 연 수익률이. 아니 20%지. 20%. 연 수익률이 20% 정도 나온다는 거죠. 내가 투자한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자를 80만 원 낸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하자는 거예요. 80만 원 이자를 내면
내가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은행에서 2억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이 6,2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조건을 보통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라 그러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지고 투자 금액을 높이고, 투자 금액 높인 걸로 일단 그 높인 금액 기준에서 수익률을 내면 거기서 소득이 날 수 있다는 건데, 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일단은 뭐냐면,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는 대출을 안 해줘요. 두 번째는, 소득은 있는데 세금 신고를 안 한 경우에도 대출이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DTI라는 게 있는데, DTI라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여기서 원금하고 이자를 4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그러면 DTI가 40%라는 거예요. 40%. 그럼 이게 1000만 원이라 그럴 때, 소득이 내가 이제 월 버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 그럴 때 400만 원까지는 원리금이나 이자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3억을 일단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소득이 10배가 되면 30억까지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동일한 얘기로 6,2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년 1,200만 원을 이제 소득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이 금액이 6억 2천만 원이라 그러면 단순 계산은 힘든데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이가 벌써 이제 생활 수준을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냥 단순히 이제 부동산 가액만 봤어요. 부동산 가액만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DTI라는 게, 이제 내가 소득이 얼만큼 돼서 DTI 비율이 40%로 낮춰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득이 높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은 보통은 있을 거예요. 여기 뭐 근로소득까지 없는데 나머지 투자라든가 이걸 논하기는 어려우니까 근로소득은 있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서 이걸 이제 임대사업으로 매년 소득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내가 소득이 이만큼 됐을 때, 소득이 이제 100만 원일 때 하고 1000만 원일 때 하고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100만 원이라는 거를 3억을 굴릴 수 있는 이제 자금이, 이자를 낼 수 있는 금액이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단순히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소비성으로 지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단계에 가면은 그냥 돈이 벌리는 대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는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됐을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모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보통 생각이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요새 로또 같은 경우에 지금 1등 당첨금이 대략 20억 정도가 돼요. 20억 정도 되는데, 20억 이하죠. 요즘은 2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세금을 떼고 나면, 세금을 거의 20% 정도 떼는데, 세금을 떼고 나면 20억이 되더라도 16억 정도 수령을 해요. 수령을 하는데, 이 16억이 생기면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16억이 생기면 뭐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16억, 내가 이제 로또를 당첨돼서 16억을 받아서 이걸로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도 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은 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극단적인 경우는 이거죠. 16억에 대해서 16억이라는 자산이 있고 현금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내가 능력만 된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말 그대로 뭐 능력도 안 되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투자를 한다, 이거는 이제 무모한 짓이고, 이런 능력이나 내가 이제 지식을 갖췄을 때 투자를 한다 그러면 16억에 대해서 대략 아까 얘기대로 1억 정도라 그러면,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아까 단순 계산하면은 100만 원을 가지고 3억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1억이 이제 100배죠. 100배인데 단순 계산하자 그러면 300억 정도를 일단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이제 겁이 나서 못하는 거지.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래.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해라 마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 경매라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매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얘기를 드리자 그러면 강제집행이에요.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라는 거는 지금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이거를 현금화하는 그 부동산이나 이제 동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나 물권 같은 저당권 같은 이제 담보권을 실행을 해가지고 경매를 진행해서 이걸 이제 현금화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렇게 돼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이라는 게 이만큼 있어요. 법이라는 게 이만큼 있으면 헌법도 있을 거고 민법도 있을 거고 뭐 형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소송법이 민사소송법도 있을 거고 형사소송법도 있을 거고,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 부분에서 민사소송 여기서 이거 민사소송이 이만큼이라 그러면 민사소송을 이만큼 떼면은 여기서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편은 이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위치가. 이걸 예전에는 강제집행편이라고 이제 따로 편으로 나눴는데, 이걸 이제 따로 분리해 가지고 민사집행법으로 이제 새로운 법률로 이제 제정을 했고, 이게 민사집행법으로 나오는데, 민사집행법에 대해 가지고 일단 이게 집행 절차를 말하는 건데, 민사집행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거예요. 일단 경매라는 게 뭐냐면, 경매라는 게 일단은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승소한 사람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빚진 사람에 대해 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집행을 해서 현금화하는 게 일단은 강제 경매라는 거고, 저당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세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권 설정을 했다가 지금 변제가 안 되면 뭐 부동산을 지금 경매로 넘겨서 현금화하는 방법이 이제 임의경매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민사집행법이라는 건 그래요. 일단 네 가지를 봐야 돼요. 뭐냐면 일단은 우리 같은 입찰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고, 채무자 빚쟁이 입장에서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집행관들이 있을 거예요. 집행관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분을 일단 퇴직 후에 집행관으로 일단 임명을 해서 이분들이 강제 집행에 대해 가지고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따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법원에서 이런 그 법원에다가 우리가 수수료 그 강제 집행을 하면서 경매 수수료를 내는데, 경매 수수료를 받고 집행을 이제 대행을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알아야 될 내용이, 내가 적어도 입찰을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고, 낙찰을 받아서 잔금 부분 정리하고 등기한 이 절차만 알면 되는 거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빚쟁이죠. 빚쟁이 입장에서는 누가 이제 나한테 이제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의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다툼이 있다 그러면은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데, 결정에 대해서 이제 각하를 해달라고, 기각을 해달라고 이렇게 그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그 경매가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남는 금액은 채무자한테 이제 배당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높게 낙찰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기 자산 가치가 높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경매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이런 경매를 신청하고 쪽이 이제 배당 받기까지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민사집행이나 이제 어차피 이런 부분이 예규라는 것도 있어요. 대법원 예규라는 건데 대법원 예규에서 이런 지금 우리가 법에서 다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예규에서 다시 이제 상세한 부분은 정해서 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입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입찰 부분만 일단 확인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뭐 사실상 절차만 알면 되지, 지금같이 뭐 말 그대로 그냥 머리를 싸매고 경매를 공부해 가지고 내가 절차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절대 뭐 거기서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런 정신 자세는 좋은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 이거를 공부해 가지고 할 의미가 없다. 이걸 업으로 하지 않는 한, 업이라는 게 공인중개사도 안 되든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의뢰인 거 대행을 해준다든가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러면, 굳이 대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경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전부 다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거는 좀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을 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만 잘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변호사처럼, 변호사들은 이걸 다 알아야죠. 누가 물어보면 알려줘야 되니까 지하철 노선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지, 뭐 어떻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단 기간으로 최단 거리로 갈 수 있고 최단 시간으로 갈 수 있고, 이걸 컨설팅 해줘야 되는 뭐 입장에서는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한 노선만 알면은 내가 지금 알아야 될 부분만 안다 그러면 그렇게 경매가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뭐 머리를 싸매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일단 그렇게 경매를 얘기하다 보면 일단은 뭐 이렇게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3억 원을 일단 운용할 수 있는 이자 정도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라 그러면 누구나 달라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3억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제 경매나 부동산 투자를 얘기했을 때 대략 5% 정도나 그 이상으로 이제 수익이 난다는 거고, 연 수익으로 이거를 3억을 가지고 더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더 좋은 아이템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수익 운영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그거죠. 이거는 이런 부분은 이제 사업 영역이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투자 영역인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도 완전히 다른 거죠.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리스크를 일단 줄이면서 하는 거고, 여기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리스크를 안고 이제 고수익을 보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각자 이제 그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사람마다 일단 잘할 수 있는 게 다르고 하니까, 그건 내가 이제 3억 원을 운영을 하면서 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투자 수익 안정성으로 가겠다, 아니면 내가 고위험이더라도 고수익으로 가겠다, 이런 거 이제 주식도 있죠. 대표적인 주식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주식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거고 신경을 안 써봤으니까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고, 100만 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원이 됐을 때는 단순 계산하게 되면 30억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100만 원으로 3억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니고 그냥 뭐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위가 0이 하나만 더 붙어서 1000만 원이 되고 30억을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완전히 생각이 바뀌죠. 이거 내가 이제 겁도 나고 무섭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리스크라는 거는 거 이제 줄이려고 공부를 하는 거고, 공부를 해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데, 어차피 금액만 다를 뿐이지 구조하고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조하고 원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3억으로 운영할 때는 조금 뭐 쉽게 봐가지고 운영을 하고, 30억에 대해 가지고는 뭐 내가 좀 부담스러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 체계가 쓰고 개념이 잡히면 이런 부분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금액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과연 내 몸값이 얼마나 될까요? 내 몸값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시작의 차이가 나는 거지. 일단은 뭐 보통은 이제 사업자들이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IT라든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로 번다 그래요.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급여를 받았을 때고 사업을 할 때가 아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있고, 직장도 안 돼서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이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몸값을 이렇게 높여가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몸값을 가장 높이기 좋은 방법이,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공부예요. 공부를 잘하게 되면, 공부에 대한 성취도가 높으면 말 그대로 뭐 스카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일단 진학을 하게 되고, 학교를 진학해 가지고 벌써 단계가 한 번은 정해지고, 여기서 어떻게 지금 다시 이렇게 해서 뭐 대기업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렇게도 들어가고, 밑에 이제 학교에서도 들어가고 상위권 대학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아니면 여기서 아예 뛰어넘어서 전문직으로 가는 거. 전문직이라는 게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죠. 이제 그렇게 전문직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시작은 어떻게 되든지 사람마다는 다 이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기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능력 외에 지금 이렇게 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잘하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뭐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못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거의 상식화된 부분이고, 상식이라는 것도 어차피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지금 뭐 사람 간에 지금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뭐 지금 현금화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경매로 드러난 거고, 경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쉽게 접근해 가지고 뭐 단순히 이제 내가 이제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있고, 부동산 소득이 있고 아니면 뭐 사업소득도 별도로 갖는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자유는 이제 금방 올 거란 얘기예요. 경제적인 자유는. 그런데 경제적인 자유가 오기 전에 사실상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라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여기 이 법인에 있어가지고는 아이디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같은 의사를 하더라도 내가 같은 변호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소득이라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소득 격차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 그러면 지금 처해진 상황이 학생이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는 단계라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내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좀 높은 곳으로 이제 높은 상위 계층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라는 건 거의 상식처럼 돼 있어요. 투자라는 거는 이제 투자 우리가 뭐 경매라 그러면은 경매를 되게 전문적으로 보는데 전문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문적이 아닌 게 지금 보통 유튜브에서도 뭐 이런 영상이 많겠지만은 경매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자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거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지하철 노선도 다 익히듯이 이거를 다 익혀가지고 내가 실수 없이 경매 투자를 해보겠다, 이거는 이제 각오는 좋은데 방법론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경매라는 건 뭐냐면, 경매에서 중요한 거는 경매 절차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법무사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변호사 사무실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밟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시야를 어느 정도 갖느냐 그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시야를 어느 정도 갖는지, 부동산이 적어도 내가 시야대 전문가가 아니까 내가 사는 곳이 어디 여기 예를 들어서 은평구라 그러면 은평구에서 어느 부분이 좋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서 여기서 관리하기도 쉬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정을 해서 이런 절차를 여기다 맡기든지, 내가 아니면은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서 내가 적어도 실수를 안 하는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걸 이제 실행을 하고 이제 낙찰을 받고 이런 거지. 뭐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민사집행법 이렇게 공부해야 될 부분은 많아요. 왜 이게 지금 공부를 하지 말라냐 그러냐면, 민사집행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임대차 보호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사하라 그러면 단순히 이제 물건하고 또 물건이라는 게 나오고, 물건이라는 게 나오면 이제 민법에 물건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게 한편으로 거의 5분의 1 차지하는데 한 5분의 2 정도 차지하죠. 물건법을 공부를 해야 되고, 채권 민법의 채권법에서 지금 채권 채무관계, 채권 강론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해야 될 양이 많다는 거는 일반인이 봤을 때 이렇게 많다는 거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서 일부를 공부하는 게 많다는 건 아니에요. 공부량이 많다는 건 아닌데 범위가 넓지도 않고, 근데 개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씩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생소하니까, 어렵다는 게 아니고 생소한 거지. 생소한 거니까 이걸 갖다 다 공부해가지고 내가 뭐 완벽하게 경매를 해보겠다 이런 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경매 고수라고 말하는 분들이 뭘로 돈을 버냐면 자기 자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버는 건 극히 드물고, 보통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대행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요즘 뭐 공인중개사도 하고 법무사도 하고 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이 특수물건, 지금 특수물건이라는 게 95% 정도는 보통 물건의 95% 정도는 일반적인 물건이고 5% 정도가 뭐 유치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송이 걸려 있다든가 예고 등기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복잡한 권리관계를 인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할 경우가 있는데, 이걸 보통 5%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을 쓰고 이제 저서를 보통을 해요. 이제 어려운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낙찰을 받을 일도 없을 뿐더러 5%를 지금 여기서 내가 수익을 갖다가 높게 보려고 유치권을 해결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권을 해결해서 지금 수익성을 갖다가 굉장히 높이려고 이런 5%까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일단 그 전체적인 개요만 알고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자문만 받으면 되는 거지, 여기서 뭐 그렇게 그 공부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내 몸값을 높이려는 게, 내 몸값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격증이라 그러면 차라리 자격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기사가 있다 그러면 건축기사에 대해서 건설안전을 일단 더 따는 게 좋은 거고, 어차피 건축이라 그러면은 설비가 있을, 기계 설비가 있을 거고 전기 설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카테고리를 늘려서 내 몸값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몸값이라는 건 그거 이쪽에서 어차피 건설업체에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한다 그러면 1인을 채용한다 그러면
어제 건설에서 유지할 수 있는 면허를 유지하려면 지금 자격증이 여러 개가 필요해요. 여러 개가 필요하고 여러 종목이 필요한데, 이런 내가 자격증을 여러 개를 갖추고 경력이 있고 실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데서 몸값을 높여서 연봉 협상을 통해 가지고 몸값을 일단 높이고, 연봉이 높아진다는 거는 100만 원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3억에 대해 더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할 시간에 이렇게 지금 몸값을 높이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9번에 공상이라고 써놨는데, 공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 애들이 멍하게 이제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린다 그러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은 이거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 어른들이 봤을 땐 저거 멍 때리고 있고 저거 바보 같은 게 저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상도 필요한 게, 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일하다 보면은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가 피곤하다 보면 자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은 출근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반복이 돼 가지고, 공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아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좀 생각을 하고, 뭘 좋아해 가지고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아 이게 지금 뭐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왜 이런 공상이 필요하냐면,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보통 이제 위험이라는 건 이거예요. 부동산을 투자할 때 낙찰을 받아서 바로 명도를 이제 내가 내 인수를 받고 명도해 가지고 임대를 주면 좋은데, 명도가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들여 가지고 일단 공실로 놔뒀는데 공실이 임대가 안 돼 가지고, 지금같이 이제 그 코로나 사태처럼 이렇게 임대 수요가 없을 때 공실이 남아 가지고, 일단 내가 기간이 생길 수도 있고 공백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내가 적어도 소득 정도는, 어느 정도 소득 정도는 갖춰줘야지 이런 지금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몸값을 높여가지고 이제 소득은 일단 높이라는 거고, 소득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얘기예요. 공실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길어질 수 있으면 이게 다 이제 부담으로 오니까, 아 그럼 내가 이 부동산에서, 이 위치에 이 부동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쇼핑몰을 해보고 싶어. 여기서 그럼 직장에서 8시간 일하고 여기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그래가지고 소득을 높이고 싶어요, 이걸.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적어도 이제 이자 정도 부분만, 이자라는 거는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자하고 임대료가 있으면 임대료를 20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자 같은 경우에 한 40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이자 부담은. 그러니까 내가 내 건물에서 내가 하면서 이자 정도 내면서 내가 쇼핑몰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요새는 IT고 쇼핑몰이고 이런 그 분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보고, 안 되면 또 임대를 내면 되는 거고, 잘 되면 이걸 계속 쓰고 확장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는 건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의 그 발산은 뭐냐면, 일단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을 때, 뭐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유가 지금 없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뭐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고민을 해야지 해결책이 나오고, 해결책이 적어도 공상에 그치더라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도가 없이 건축물이 올라갈 수가 없듯이, 뭐 공상이든 뭐 헛된 생각이든 뭐 쓸데없는 생각이도 좋아요. 쓸데없는 생각이든 일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여기서 나중에 보통 이래요. 여기서 뭐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인맥 관계 중에, 저도 이런 거 깊이 고민은 안 해봤는데, 인맥 관계 중에 이제 끊어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끊어야 될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 아니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야 그게 뭐 되겠어, 그거 해보니까 내가 아는데 그거는 뭐 안 돼, 네가 같은 경우에 그게 힘들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아 이게 맞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옆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를 끊는 건 맞는데, 보통 부정적인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부정적인 사람이 보통은 공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멍 때리고 있으면 부모들이 그런 걸 싫어해요. 부모고, 그리고 보통은 와이프들이 싫어해요. 와이프들이. 근데 이건 또 인맥관계를 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게 큰 문제죠, 이게.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건 이제 현실적인 문제고, 일단 공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건축과 다니면서 설계 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설계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이렇게 있어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설계할 당시에 이거는 지금 뭐 파도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형상화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호주의 지금 시드니 하우스가, 이게 시드니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이렇게 설계를 할 때는 이거 시공을 할 수 있겠는지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논란이 많았는데, 이걸 갖다가 그 보통 이제 철근을 대고 이제 콘크리트를 보면 이런 구조가 안 나오는데, 그 강선 이제 그 철심이죠. 철사를 당겨 가지고, 철사를 양쪽에서 당겨 가지고 당기고, 이게 힘을 받고 있을 때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게 굳으면 여기를 잘라주면 응력이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이제 무너지질 않으니까 이런 시공법으로 일단은 그 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설계를 할 때, 여기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뭐 이게 시공이 되려는가 아니면 현실화가 될지,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음식을 뭐 중식을 할까 아니면 한식을 해볼까 분식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쇼핑몰을 해야겠으면 내가 지금 나는 지마켓에서도 사고 쿠팡에서도 사고 어디서 내가 필요한 물건은 다 사는데 내가 팔아볼 수는 없을까? 그 팔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뭐 거의 뭐 굉장히 많더라고 이런 강의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부동산을 하나 샀는데 적어도 공실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한 6개월 정도 길어졌어. 그럼 6개월 동안 내가 창업 정도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업 정도도 해볼 수 있고, 임대가 잘 돼가 창업을 해서 잘 돼서 내가 이게 지금 사업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부동산이 베이스가 된다는 거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대료를 200 내야 될 거를 40 정도만 내면서 이렇게 유지를 한다 그러면 고정비라는 게 없어지고, 고정비가 없어진다는 거는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결과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장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내가 취득하는 것 자체가 그 경매로 취득하든 뭐 금매물로 취득하든 이제 어떻게 취득하든 뭐 상속을 받든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부동산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건 이만큼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100만원에 대해 가지고 100만원을 내가 운용을 하면은 3억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100만원이라는 거는 이제 기준을 얘기한 거고, 매월 나가는 이제 이자라 그러면 기준을 얘기한 거고, 매달 적어도 200만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200만원을 벌 수 있다면 6억을 지금 운영할 수 있고, 내가 500만원을 버는 사람이라 그러면 15억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생활이 뭐가 바뀌어야 되냐? 그냥 거지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지같이. 뭐 외모가 거지라는 게 아니고 생활 자체가 이제 거지같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박을 해요. 차에서 이제 잠을 자요. 차에서 캠핑하면서 잠을 자는데, 차박이 뭐 낭만이 있고 뭐 캠핑이니까 한다, 이거는 하는 얘기지. 이거는 뭐 당연히 차박보다는 호텔이나 리조트 가가지고 자는 게 훨씬 좋죠. 리조트 가서 가는 게 훨씬 좋고, 이게 차박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게 스트레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돈을 안 써보려고 그러는 거고, 여기서 아낀 금액을 차라리 가서 맛있는 거를 이제 그 현지에 가서 이제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를 먹어보려고 이제 하는 짓이지, 차박이 좋아가지고 나는 차에서 자는 게 너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게 어쩌다가 집에서 자는 게 편한데 어쩌다가 불편함을 감수하자고 이제 차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차박을 하는데 이게 뭐 내가 별도 볼 수 있어서 좋고, 이거는 다 하는 얘기라고. 이거는 당연히 리조트에 들어가서 방을 잡아놓고,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방을 잡아놓고 당연히 이제 관광을 하고, 그 어쩌다가 차에서 자는 게 좋지, 여기서 차박을 하면서 뭐 숙박비를 우리 시작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속초에 가서 차박을 하는데 하도 불편해가지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민박을 알아보는데, 그때 성수기였죠. 민박을 알아보는데 밤 11시에 어차피 그 아침 10시면 나와야 되는데 이제 11시간 잠만 자러 들어가는데 비용이 14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민박에서도. 그래서 그냥 불편하게 그냥 차에서 일단은 그냥 꾸역꾸역 자다가 왔는데, 그러니까 뭐 차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식을, 이거 집밥이 맛있다 그러죠. 집밥이 맛있다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집밥을 해먹는 이유가 식구가 4식구인데 4식구가 외식을 하게 되면은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씩 들어요. 이게 그냥 뭐 순댓국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식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고기를 먹는다든가 뭐 뷔페를 간다든가 하면 이 정도 들어요, 비용이. 그래서 그런 거, 이게 지금 뭐 애들한테 쓰는 게 아까워서 그렇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워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지금 내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근데 다 단순히 아끼기만 하고 이제 그 주실스럽게 산다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아낀 부분을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새로운 이제 이제 소득처를 만들고 소득이 늘어나서 아 내가 지금 50억 정도 자산이 되고 현금이 한 1억 정도 일단 그 내 주머니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여유롭게 좀 소비를 하고 살겠다. 이제 차박도 안 하고 집에서도 그냥 외식하자고 뭐 여기서 집에서 뭐 맨날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지금 뭐 뭐지 샤브샤브 해 먹고 그냥 나가서 먹자 이게 이 정도 됐으면. 그래서 이 정도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애들 교육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서도 나오더라고. 단위 TV라고 있어요. 단위 TV라고 많이 아실 건데, 단위 TV에서 지금 애들한테 교육에 너무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육에다가 올인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물려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죽기 전에 사전 증리하지 말고, 죽기 전에 부동산 있는 거 아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내가 갖고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지금 어느 수준까지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지금 하지 않으면 크게 나아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거죠. 이제 100만원의 가치라는 게 어떻게 한번 생각을,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100만원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부자가 쓰는 100만원하고 가난한 사람이 쓰는 100만원하고는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프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가는데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성장은 하되 이렇게 성장을 할 거고, 그 생각을 바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서, 이게 지금 작게 보니까 그런 거고, 만약 예를 들어서 크게 그려본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경우하고 나중에 이렇게 가는 경우하고 차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50억에 나 현금 1억만 있으면 좋겠어 이 정도. 여기서는 월급을 받아서 월급을 400만원을 받아서 월급 400 받았으면 생활비를 250만원 쓰고 저축은 대략 한 50만원 하고 월세 내고 이러고 이제 사는 거하고 차이는 천양지차라는 거죠. 천지 차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돈을 쓰더라도 제일 중요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이제 이렇게 조건을 만들려 그러면 일단 소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소득을 할 때 몸값이 높으면, 내 몸값이 높으면 그만큼 시간당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 소득이 있으면은 일단은 세금 신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세금 신고를. 세금 신고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출을 받을 때 공식적인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유리하니까.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세금을 안 냈으니까 뭐 탈세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대출을 받게 되면 어차피 공식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고, 어차피 이걸 갖다 서류로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게 예전 같으면 부동산만 가지고 부동산이 1억이라 그러면 대략 뭐 7천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비율이 뭐 70% 해주지 이렇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DTI라는 게 일단은 적용이 돼가지고 소득 대비해서 내가 월 원리금을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출이 결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정하시면 되고, 일단은 공상이라는 거는 지금 일단 아이디어인데, 내가 지금 뭐 그냥 뜬금없이 하늘 좀 바라보고 뭐 하늘 본 지도 오래됐죠. 이제 푸르나는 본 지도 오래됐는데, 아이디어를 내고 공상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런 부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뭐 어떤 부동산이 생겼는데 여기에다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그런 것도 게임 하는 것보다는 재밌다고. 이런 부분이 게임도 재밌겠지만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더 재밌다고 이렇게.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결론은 전략이에요. 결론은 전략인데, 전략을 언제까지 전략을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뭐 어느 수준에서 제 자산 얼마에 현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부터는 좀 쓰고 살겠다, 뭐 평생 사는 인생도 아니니까 쓰고 살겠다고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월급을 뭐 250만원 받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내가 이만큼 쓰고 뭐 생활비로 이만큼 쓰고 취미생활도 좀 해야 되고 외식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지금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단 그걸 보류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류를 좀 하고, 일단은 거지같이 사는 것도, 거지같이 살 때도 거지같이 사는 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높아질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절약한 가격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게 지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견딜 수 있다고. 이런 거 재미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재미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결과의 차이는 많이 나고, 지금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지금 행동을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몸값을 높이고 소득을 늘려서 세금 신고를 많이 하고 대출을 받아서 일단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동산 투자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내 근로소득하고 합치고, 합쳤던 부동산에 대해서 공실이 생기면 내가 이걸 뭐 할지, 쇼핑몰을 할지 뭐 할지 결정을 해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차박을 할 때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다른 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투자를 했던 게 잘 크고 있을 때 그런 게 불편하지 않고 재밌는 거지, 진짜 돈이 없어 가지고 차박을 하고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외식도 못 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지금 동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